여기까지가 저희가 공용 부분이 됩니다. 공용. 여기는 국민주택은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 1호 또는 1세대당의 면적이 얼마나 되면 여기는 저희가 세대수는 여기는 많이 지을 수가 없으면 여기는 제한을 해놨어요. 세대수가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2번에 나와 있는 02번의 변전 설비의 관리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공동주택단지 내 저희가 고압 또는 특고압이 들어왔을 때 그 고압 또는 특고압을 저압으로 변환해서 마지막 공용 또는 저희가 세대의 분전반의 마지막 계속까지 전기를 공급하는 경로에 관련된 설명을 이론상 관련 지문을 설명을 좀 드리고 내용을 정리해 보죠. 일단 변전 설비의 관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변전 설비의 관리에 위해서 일단 저희가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 정리하면 자, 공동주택단지 22,900V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 22,900V가 공동주택단지 내 어디로 들어옵니까? 공동주택단지 내 변전실로 들어옵니다. 변전실. 자, 변전실로 들어오면 이 변전실 내에 있는 변압기가 있습니다. 변전실에 가면 여러 가지 설비 또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2,900V가 변전실의 변압기를 거치면서 고압 또는 특고압이 저압으로 바뀐다. 그래서 22,900V인 특고압이 들어오면 변전실의 변압기를 거친다면 전압이 220은 세대 내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220과 공용 부분에 필요한 전기 380V의 두 가지 저압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220 또는 380을 보내기 위한 각종의 장치 등을 모아놓은 반을 저희가 배전반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경로인 저희가 배전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전반이 있어요. 자, 그럼 이 이제 배전반에서는 220 또는 380이 출발을 해서 이제 공용 부분의 분전반이면 380V를 그 다음에 동지와 분전반이라면 220V를 보냅니다. 그래서 배전반의 그 다음 개소인 저희가 분전반으로 전기를 보냅니다. 자, 그러면 자, 분전반에 도착한 220 또는 380V가 있으면 그러면 그 분전반에서 마지막 그 전선의 끝이 되는 이 부분까지를 여기까지를 저희가 분기회로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개수인 분기회로가 있어요. 그래서 22,900이 들어와서 마지막 요 분기회로 22,900 변전실, 배전반, 분전반, 분기회로 그래서 이 경로를 거쳐서 마지막 전선의 끝에 이 부분까지를 설명하는데요. 저희가 가장 이전 시간에 했던 전기사업법상 용어 정의에서 수전설비는 저희가 전기수용설비는 수전설비와 구내 배전설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배전반까지를 해서 이제 전기수용설비라고 그러면 수전 지점부터 여기까지 이 배전반까지 여기까지를 저희가 수전설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배전반에서 마지막 해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 부분까지 그래서 마지막 배전반에서 이 배전반에 출발해서 여기 마지막 분기회로까지 해서 여기를 구내 배전설비다 이렇게 해서 지문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전설비하고 이 구내 배전설비 이 두 개를 합해서 그래서 수전설비와 구내 배전설비 두 개를 합해서 저희가 정리했던 거 뭘 정리했나요? 저희가 전기 수용설비다 이렇게 법상 정리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전기 수용설비는 뭐와 뭘 더한 거다? 수전설비와 구내 배전설비를 더한 걸 전기 수용설비라 하고 수전설비는 여기 인입에서부터 배전반에서부터 마지막까지를 구내 배전설비라 합니다라고 해서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이제 수전 구내 배전설비 법사 일단 이론상 관련해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안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안전장관 변전실은 이제 보시면 매분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택법상 변전실은 중요한 시설을 분류되다 보니까 저기냐 법상 매분기 대상 안전재단을 한다는 거 한번 확인하시고 2번에 변전실의 위치 및 구조에서는 일단 여기는 저희가 지문에 기억하고 저희가 이용해서 일단 변전실 관련한 지문 중에 보시면 여기는 제가 이 변전실의 위치를 물어본 부분이 위치는 일단 위치는 저희가 부하의 저희가 중심입니다. 부하의 중심이라는 건 일단 변전실은 그 공동주택단지 내 전기를 공급하는 어떤 여기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해서 이 부하의 중심이라는 지문을 부하의 가장자리로 바꾸어 출제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자리도 아무래도 이 변전실에부터 이 분전방까지 그래서 그 공용 또는 동지하 분전방까지 변전실에서 공급하는 분전방까지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압 강화 현상 때문에 가능한 위치는 공급되는 중심이란 것은 그 거리가 멀지 않은 위치에 있어야 뭐하더라? 전압 강화 현상 등 같은 게 줄어들 수 있다고 그래서 일단은 지문에 부하의 중심 관련 기억, 부하의 중심에 가까울 것의 기억번 나머지 쭉 읽어가지고 일단은 지문에 저희가 이응번 천장의 높이를 해서 여기 이제 변전실에 제가 천장의 높이 그래서 천장의 높이는 저희가 이제 보시면 천장의 높이는 고압이 인입이 된다면 천장의 높이는 저희가 3m 이상입니다. 변전실의 높이 그래서 이 변압기에서부터 변전실의 높이를 물었을 때 변압기로부터 해서 천장으로부터 고압이 인입이 되는 얼마를 3m 이상을 그리고 특별 고압도 이걸 특고압 만약에 특고압이 변전실에 이미지된 천장도 빗댄 이때는 저희가 4.5m 이상의 천장 높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고압과 특고압에서 일단은 천장의 높이 여기는 이제 빠졌으면 하나만 추가한다면 자 변전실은 이제 보면 변압기도 있고 배전반대 기타 시설 또는 장치가 있어 그래서 변전실입니다. 그러면 변전실에 있으면 변전실에게 여러 개를 이렇게 구획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변전실에게 구획을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이런 여러 부분으로 이 변전실에게 구획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획을 하는데 변전실은 여러 개로 구획을 하게 되는데 이때 변전실을 구획을 할 때 변전실을 여러 구획으로 나눌 때 재료는 어떤 재료를 통해서 변전실을 구획할 거냐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불연 재료입니다. 그래서 변전실의 구획은 저희가 불연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불연 재료라는 것 이와 변전 여러 가지 시설 또는 장기를 이렇게 구획을 하죠. 이렇게 구획을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재료는 무슨 재료냐? 그래서 이 사용되는 구획을 하는데 사용되는 재료는 무슨 재료? 불연 재료. 여기서 이제 말하는 불연 재료라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냐? 여기는 불연 재료라는 것은 불에 타지 아니한 성질을 가진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변전실을 여러 개로 구획을 하세요라는 거예요. 구획은.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불연 재료하고 지문 하나 구분하실 건 여기는 저희가 난연 재료가 있습니다. 난연 재료. 난연 재료 하게 되면 이 불연 재료와 반대 개념 일단은 개념을 달리 보시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난연 재료란 건 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불연 재료는 아예 불 자체가 붙지 아니하는 재료를 불연 재료라고 그러는데 난연 재료란 것은 불은 붙지만 잘 타지 않더라. 그러면 변전실은 항상 22,900이 들어와서 이와 같이 변압까지 저압으로 바뀌는 과정, 저압 200, 300% 과정에 불이 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 부분인데 그 변전을 구획한 재료를 난연 재료로 했다. 불은 붙지만 잘 타지 않는다.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변전실은 구획은 무슨 재료로 합니까? 난연 재료가 아닌 불연 재료로 구획하시고 그래서 시험은 이론상 여기 부하의 중심을 가장자리 2번, 불연 재료를 난연 재료로 바꿔서 한 번, 여기 높이에 따른 3m, 4.5m는 그냥 한번 지문에 등장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변전실 관련한 부분 일단은 세 가지. 첫 번째 위치, 부하의 중심, 높이를 물었을 때 세 번째 그리고 구획을 물었을 때 1번, 2번, 3번에 따른 세 가지 관련된 이론상 지문 하나 이렇게 정리를 해서 봐주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통과
하고요. 하나만 정리해 봅니다. 3번에서 변전 설비용 기기 동작 그래서 일단 보시면 변압기. 자, 변압기란 건 여기 22,900의 변압기를 들어오면 이 변압기가 들어온다면 그러면 변압기가 들어옵니다. 변압기요. 이게 변압기라 철제함으로 된 이게 변압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22,900이 들어와서 나오는 건 얼마가 22,900이 들어와 22,900이 들어와서 나오는 건 얼마가 나와? 이와 같이 220 또는 380 이게 이와 같이 특고압이 들어와서 이와 같이 저압으로 전압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 특고압이 인입이 돼서 저압으로 바뀌는 과정에 열도 많이 발생할 거고 또 불꽃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열이 발생하거나 불꽃이 발생해서 그 불꽃을 꺼주거나 열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가 있냐면 변압기는 크게 종류가 두 가지예요. 기름이 들어있다 해서 유입식 변압기고 그리고 기름이 들어있지 않다 그래서 건식인데 여기 이제 변압기 중에 제가 하나 볼 건데 요걸 이제 정리해서 그냥 지워버리고요. 요걸 이제 지우고요. 자, 변압기는 자 방금 말씀드린 요 변압기네 이 변압기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면 그게 건식이지만 이 변압기 내에 이 변압기 내에 기름이 들어가서 기름이 어떤 열을 낮춰주거나 또 불꽃을 꺼주는 역할을 하는 게 기름인데 이 변압기 내에 들은 이 기름을 이거를 저희가 절연유라 합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절연유 관련해서 하나만 잠깐 보죠. 하나만. 그래서 절연유 관련해서 동그라미 3번에 니은에 절연유 관련 박스에 들어가면 구비 조건부터 해서 열화 방지 장치인데 그 중에 이제 보시면 제가 열화 방지 장치에서 열화 방지 장치 하나만 잠깐 정리해 보죠. 열화 방지 장치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저희가 지문 나와 있는 여기는 저희가 콘서베이터 그래서 이 열화 방지 장치 하게 되면 그러면 열화 방지 장치랑 무슨 이야기냐면 자 변압기는 철제함 이와 같이 철제함 내에 기름 이 코일이 들어있고 코일이 들어있는 이 변압기에 기름을 넣어서 그 저압으로 바뀌는 과정에 발생하는 열이나 불꽃을 꺼주거나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이 기름 절연유가 하는데 절연유 열화 방지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변압기에 들어오는 이 절연유가 습기나 또는 공기 그러면 습기 또는 공기가 절연유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절연유가 수행하게 될 지금 위쪽에 있는 구비 조건에 따른 첫 번째 절연성의 클거대에서부터 증발량의 절 같은 이와 같은 구비 조건에 쉽게 말하면 절연유가 해야 될 역할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이 떨어진다 그래서 열화를 방지하게 설치하는 장치를 뭐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지금 박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저희가 콘서베이터다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콘서베이터란 건 이렇게만 일단 여러분이 이 변압기 내 기름이 들어있다 그걸 절연유라고 그러는 이 절연유가 열화 방지란 건 절연유의 습기나 공기가 출입하는 것을 막아준다 해서 그걸 열화 방지 장치인데 그 열화 방지 장치란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콘서베이터가 이 변압기 절연유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콘서베이터는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면 이 콘서베이터 이게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이거는 잠깐 생각을 여러분이 일회용 김을 드실 때 보면 그 일회용 김을 뜯어가지고 김을 다 먹고 맨 바닥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저희가 실리카겔이 들어있어서 밀봉이 된 일회용 김 안에 어떤 습기 같은 게 들어오면 눅눅해지다 보니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 흡습제 역할을 하는 실리카겔이 들어있다. 마찬가지예요. 이 변압기함 위 상단 이와 같이 변압기함 상단에 실리카겔 어떤 이 흡습제가 들어있는 뭘 설치한 이와 같은 저희가 콘서베이터란 것은 변압기 유입식 변압기 함 상단에 이와 같이 실리카겔 같은 이 흡습제 역할을 하는 이 알갱이 들어있는 통을 하나 여기다가 설치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설치된 통에서 이 변압기로 출입하는 습기나 공기를 여기서 먼저 흡수해져 버리면 이 습기 공기가 절연유를 만나는 걸 최소화하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더라? 이름이 콘서베이터다. 그래서 일단은 유입식 변압기 관련 지문에 보시면 열화 방지 장치 정도 하나 정리하시고요.
한 장을 넘겨보면 3번 AB 전원 설비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 22,900이 들어오면 변압기를 거쳐서 얼마라고 그랬어요? 220 또는 380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전에서 공급하는 지금 나와 있는 22,900이 안 들어와. 22,900이 안 들어오면 결국 무엇도 안 나와요? 저압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22,900이 들어와서 변압기를 거쳐서 공용이면 세대는 220, 공용이면 380을 공급해야 되는데 한전에 들어오는 이와 같이 차단이 공급이 안 돼 버리면 들어오는 게 없으면 나오는 게 또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파트는 암흑천지가 되는데 그때를 대비해 설치하는 게 이와 같이 한전의 전원이 차단이 됐을 때를 대비해 설치하는 게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이게 AB 전원 설비라는 겁니다. 그러면 AB 전원 설비의 종류는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발전 설비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축전지 설비 두 가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랑 어느 때를 대비했더라? 한전 전원이 공급이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공동주택단지 AB 전원 설비 두 가지 자가 발전 설비와 축전지 설비를 설치해서 한전 전원 차단이 된 것과 동시에 정해놓은 일정 시간 이내에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가 발전 설비라는 건 발전기가 돌아서 전기를 공급하고요. 축전지 설비는 배터리가 한전 전원이 차단이 되게 되면 일정히 전원을 공급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볼 것은 AB 전원 설비라는 것은 자가 발전 설비나 축전 자가 발전 발전기인데 그럼 요 가동 시간 요걸 한번 좀 주의 봐 주시면 자 자가 발전 설비는 또는 축전지 설비에서 가동 시간은 한전 전원이 차단이 즉 공급이 안 됐을 때 가동 시간은 발전기는 축전지 설비에서 그 가동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하나 살피자. 그래서 03번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자가 발전 설비 내에서 보시면 삼상 교류 발전기를 사용한다. 그래서 수전 설비 용량의 10에서 20% 정도의 부하 설비에 해당하는 설비한다. 그래서 이때 설치되는 이 삼상 교류 발전기 이 주택 단지 내에 공급되는 전기 용량을 100이라고 봤을 때 이 한시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때 요 100을 모두 공급하는 게 아니라 그 100 중에 얼마? 10에서 한 20% 정도만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 발전기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그럼 설치된 발전기는 그래서 두 번째 줄 정전이 된다면 10초 이내 가동해서 30분 이상 전력 공급을 해야 됩니다. 2번 축전지 설비. 축전지 설비는 이제 보시면 저희가 세 번째 줄에 축전지 설비, 즉 축전지실의 천장 높이는 2.6m 이상으로 하고요. 정전 후 충전하지 않고 30분 이상 방전,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해서 축전지 설비와 자가발전 설비의 한전 전원이 공급된다. 즉 정전이 됐을 경우의 가동 시간과 전원 공급 시간 1, 2번. 자, 그런데 이 자가발전 설비와 축전이 지금 가동 시간은 따로따로 운영을 했을 때 그러나 경우에 따라 이 두 가지 이 자가발전 설비와 축전지 설비 이거를 겸용이요. 그러면 겸용시는 시간이 다릅니까? 네. 그래서 지금 봤던 것은 이 자가발전 설비 따로 축전지 설비 따로인데 방금 여기 보는 것은 겸용이라는 건 두 가지를 따로가 아니라 두 가지를 동시에 공동주택단지에 놓고 운영을 했을 때 그 가동 시간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자 축전지 겸용시 가동 시간이다. 그래서 첫 번째 자가발전 설비는 비상사태 발생 후 45초 이내 가동 30분 이상 전력 공급이 가능. 축전지 설비는 정전 후 충전함이 없이 20분 이상 방전. 그래서 전원 공급. 그래서 여기는 분명 AB 전원 설비 관련 여기는 따로 단독으로 운영하냐면 두 가지를 겸용했을 때 관련해 가동 시간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합니다. 여기는 일단은 한전 전원이 공급이 됐을 때 방금 공급이 차단이 됐을 때 정전이 됐을 때까지 해서 하나를 정리했습니다. 자, 04번은 배전 설비 관련한 것 일단 관련한 것은 일단 특고압 또는 고압이 들어와서 마지막 개선 분기 회로까지 가는 부분에 관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설명은 변전실은 설명을 드렸고요. 배전반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방금 설명드렸네요. 여기 이제 저압으로 바뀐 이 저압으로 바뀐 220 또는 저희가 380V 이 공용 분전반 또는 세대
세대 그 동지하에 있는 분전반까지 전기를 보내기 위한 각종의 시설 장치 등을 모아놓은 개소를 저희가 배전반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일단은 배전반 하나 정리하고 분전반 봅니다. 분전반. 그러면 일단은 배전반에서 공용 부분에 380V가 공급되는 공용 분전반이다. 아니면 아파트 동지하, 그 동지하에 220V 이제 분전반. 여기서 말하는 분전반이라는 건 저희가 공용 분전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전반은 여러분이 개념은 우리 집에 있는 분전반이 아니라 여기는 공용 분전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용 380V가 공급되는 공용 분전반에 관련된 몇 가지 지문을 한번 정리해보자. 그래서 지문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분전반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래도 전등, 콘센트 등 전선에 거치되는 분기 회로를 조정, 개폐, 연결 또는 전원을 공급 또는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님, 분전반 1기의 공급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분기 회로의 길이가 30m 이하가 되게 설치한다. 그래서 30m이랑 이 분전반에서입니다. 그래서 이 분전반에서 여기 마지막 요 분기 회로에서 전선의 끝이 되는 이 분전반에 출발했던 전선이 출발해서 마지막 전선의 끝이 되는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가 되게 되세요? 여기가 30m 이하가. 그래서 전선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면 뭐 한다? 길이가 너무 길어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길이가 너무 길어지면 전압강화 현상 유발할 수 있다 보니 가능하면 이론상 길이는 저 분전반에 출발한 전선이 말단 계속까지는 가능하면 거리는 얼마 이하가 되게 해서 그래서 거리는 30m 이하가 되게 합니다. 해서 니은번 하나 나와 있고요. 분전반 1계층 분전반 1개씩. 그래서 분전반 위치를 물어봐도 분전반 위치는 부하의 중심에서 하나를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분기 회로수는 그럼 여기 분전반에 뽑았을 수 있는 전선의 가닥수, 즉 이 회로는 몇 회선을 뽑을 수 있으냐 그래서 20회선 정도라는데 AB 회로 몇 회선을 포함하냐면 저희가 20회선까지. 그러니까 쉽게 전선을 20회선을 뽑아 쓰는데 혹시 증설을 대비해서 AB 회로 몇 회선까지 20회선을 넣다 보니까 총 분전반에서 분기 회로까지 뽑아 전선의 회선 수는 총 몇 회선? 20회선을 저희가 말합니다. 그래서 AB 회로 몇 회선? 20회선에서 하나를 정리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배선이랑 간선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이겁니다. 간선이란 건 배전반에서 분전반으로 전기를 보내는 걸 이거를 저희가 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선이란 건 배전반에서 분전반까지 전기를 보내는 걸 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선 방식은 저희가 이제 보면 기역, 니은, 디귿의 세 가지인데 병용식은 언급하냐고 물어보는데 혹시나 요걸 배전 간선의 어떤 종류에 관한 내용 또는 특성은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 물어본다면 평행식하고 나뭇가지식인데 간선의 종류를 보면 두 가지인데 이제 세 가지, 총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만 혹여 물어본다면 그 중에 첫 번째 있는 기역의 평행식, 니은의 나뭇가지식 또는 수지상식이다. 이런 그 개념만 한번 정리해 놓으실게요. 그 중에 두 가지, 그 중에 보면 저희가 첫 번째 평행식. 평행식은 이게 배전반이에요. 배전반, 분전반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배전반에서 이 분전반이 있으면 전기를 보내는 것은 이 분전반마다 이렇게 전선을 단독으로 배전을 해서 전선을 저희가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평행식은 각각 이 분전반마다 전선을 단독으로 배선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게 돼요? 설비비는 많이 들어가요. 대신 돈이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저희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지만 단점은 뭐예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부분. 이와 같이 이제 평행식의 반대 개념인 지금 두 번째 나뭇가지식 또는 이거를 수지상식이다 그래서 배전반에서 분전반 나와 있죠. 그러면 배전반에 분전반이면 이거는 나뭇가지식 또는 수지상식에서 나뭇가지가 뻗어가듯이 배전반 이쪽 분전반 전기를 보내면 여기서 필요한 만큼 뽑았으면 계속 뽑았으면서 그 다음 분전반까지 이렇게 나뭇가지가 뻗어가듯이 전기를 보내는 것을 나뭇가지식이나 나뭇가지식 쉽게 말하면 돈은
돈은 적게 들어가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공급하지 못하는 것은 출발했다니까 분전반을 거치면 전기를 뽑아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개소는 출발을 예를 들어서 220V를 출발해서 이쪽 분전반, 이쪽 분전반은 무리 없이 쭉 가지만 마지막 가면 어떻게 돼요? 220V를 중간에 전기를 뽑아 쓰다 보면 어떻게 되더라? 마지막 이 배전반을 통해 거쳐가는 분전반의 마지막 개소에는 전압 강화 현상이 발생할 그러한 단점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단점도 있지만 만약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전기 공급은 문제죠. 여기 이후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전기는 공급을 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단점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평행식과 나무가지식은 두 가지에서 평행식과 나무가지식은 여기 그 개념만 정리하세요. 세부적으로 뭐 그걸 물어보진 않고요. 크게 평행식과 나무가지식이다. 그런데 두 가지를 혼용한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병용식으로 표현해서 병용식은 배전반, 분전반 이게 쭉쭉쭉 있다고 그러면 일단은 배전반 이쪽에 배전해 이쪽은 여기서 전선을 보내고요. 이쪽 배전반은 이렇게 분전해서 이쪽으로 보면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용했다고 해서 이거를 병용식이라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전기를 보내는 것을 뭐 병용식이라고 해서 두 가지를 혼용했다. 물어본 거는 중간적인 지문을 갖고는 시험은 저희 물어보지 않고 물어보면 혹여 나온다면 이쪽 아니면 이쪽 중에 물어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들어왔던 여기 22,900에서부터 마지막 분기 회로까지 이론상 이와 같은 지문을 한번 정리를 해 두시고 이제 법상 전기 수용 설비는 수전 설비 플러스 국내 배전 설비까지 이제 법상 이론상 여기까지 하나를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보면 이제 조명 설비 관련해서 보시면 05번, 1번부터 쭉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양가로 4번에 있는 기타 조명 설비의 1번에 항공 장애 표시 등과 보완 등 했어요. 여기도 보면 그 수치 관련한 지문만 좀 봐주시죠. 항공 장애 표시 등이란 것은 지표나 수면으로부터 높이가 60m 이상 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자는 항공 장애 표시 등 및 항공 장애 주간 표지를 설치한다. 그러게 해서 뭐 하더라? 항공기가 건물에 충돌하는 것을 막아주세요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항공장애 표시된 설치 높이는 60m 이상. 이번에 보안등은 이제 그 공동주택 단지 보안등이다. 그래서 보안등을 설치는 어린이 놀이터 및 도로인데 그 도로 양가라고 보니까 폭 15m 이상의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 위 양측에 보안등을 설치한다. 그래서 도로폭이 15m면 꽤 도로폭이 넓습니다. 그랬을 경우라면 양측에 저희가 보안등을 설치합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 경우 도로에 설치하는 보안등, 놀이터는 이 50m 이내 간격 규정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50m 이내마다 설치한다는 규정은 보안등인데 보안등은 50m 이내로 설치한다 해서 보안등이 도로의 설치 간격은 50m 이내 그리고 보안등은 외기 밖에 따라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장치 또는 시간을 조절하는 장치를 부착합니다. yes. 그 다음에 5번 전기 설비 용량을 산출을 위한 계산식이다 그래서 양가로 5번은 지금 박스 내 좌측에 9번에 따른 수용률, 부하율, 부동률은 여기는 지금 여기서 시험을 3번을 냈어요. 3번을 냈는데 가장 첫 번째는 각기 구분별 수용률에서부터 부동률에 따른 계산식이죠. 그 계산식과 좌측의 용어를 연결형으로 해서 그거를 구분할 수 있냐를 한번 오지선다로 풀어서 물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저희가 주관식이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부동률 관련된 지문을 주고서 부동률을 쓰는 형태의 지문의 주관식을 그 다음 마지막에 되는 문제는 지난 17회 때 수용률을 계산하는 식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출제 가능한 3가지 부분 다 출제했기 때문에 이제 전기설비 용량 산출의 계산식이란 것은 수용률, 수화율, 부동률이다. 그래서 3가지 식에 따라 전기설비 용량을 산출한다라고 봐주시고 5번은 무슨 말이냐? 자, 22,900V가 들어와서 공용의 분전반인 세대 분전반인데 전기를 공급하면 공용의 말단계에서 분기 외래돈 세대
분전반에 말단 개선까지 전기를 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하나의 A라는 공동주택단지의 그다음 공용 부분과 세대의 전용 면적을 고려해 봤더니 필요한 이 설계도상을 고려해 나온 전기가 얼마예요? 100이에요. 100. 100이란 것에서 설계도상에 나온 그 용량을 100이라고 봤을 때 100을 그대로 설계도상의 어떤 계산식에 따라 나온 100이란 수치에 따른 이 설비를 모두 하는 것은 너무 설비가 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 집의 전등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의 전등이 뭐 저기 방이든 거실이든 다용도실이든 화장실이든 모두를 해봤더니 전등이 10개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우리 집의 전등이 10개인데 10개를 동시에 다 전기를 킬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럼 10개 중에 몇 개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설치는 10개소의 경우 10개소에 전등을 설치하면 그중에 설치된 10개를 언제 가장 많이 사용할 것인가 해서 그 개념에서 설치 계산식에 따른 용량은 100인데 실제 여기 전등과 10개 중에 몇 개를 사용할 거냐 그래서 그 용량을 산출한다 그래서 최소 이 100 중에서 이 중에 얼마의 용량에 따라서 이와 같은 전기 설비를 설치할 것인지 유체는 시기 몇 개다 나와 방금 말씀드린 수용률, 부하율, 부등률을 거쳐서 실제 100이란 계산 시간에 나온 수치인데 그 100 중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얼마가 필요한지를 유추 계산한 식이 몇 개, 이 세 개의 식을 통해서 실제 설비를 설치할 때는 어느 정도의 설비 용량을 기준으로 설치할 것인지 계산 유추식이 몇 개, 이 세 개의 식을 통해서 계산해낸다라고 보시면 되는 내용의 식 세 개는 세 번 다 출제하는 가능성은 좀 떨어집니다. 일단 그래서 한번 그런 형태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 필해 설비 한번 보자. 필해 설비. 자, 필해 설비는 이제 보시면 해서 이제 공동주택 단지 필해 설비가 없으면 위험하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 단지는 그 낙뢰 등을 수반한 고부하의 그런 전압을 받아주는 역할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필해 설비인데 일단은 필해 설비 설치는 일단 낙뢰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 그리고 20m 이상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라면 뭘 설치합니까? 필해 설비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일단 필해 설비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필해 설비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일단 중요한 지문에 일단은 지문. 자, 필해 설비는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정리합니다. 필해 설비는 이제 보면 필해 설비는 이렇게 한번 보자. 필해 설비는 자, 건물 위에 치는 이 건물 위에 치는 낙뢰를 받은 이 역할을 하는 이게 지금 저희가 돌침이에요. 그래서 돌침이하는 역할, 이 돌침이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건물의 위에 치는 낙뢰를 잡아서 그거를 땅으로 방출시키는 역할을 돌침. 자, 그러면 문제는 요즘에 건물의 높이가 높다 보니 건물 이 측면에 치는 낙뢰를 잡아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지금 저희가 수레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레부라는 역할은 이건 무슨 역할이냐면 건물의 위가 아니라 건물의 옆에서 치는 낙뢰를 받아주는 역할을 이거를 저희가 수레부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수레부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수레부든 돌침은 이 건물 위 옆에 치는 낙뢰를 받아서 그거를 땅으로 가는 이 땅으로 있는 일정의 접지극까지의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게 접지극이라는 거예요. 인하도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해서 여기까지 해서 여기 이 부분 여기 있는 그래서 여기 수레부는 이렇게 인하도선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뢰를 돌침과 수레부의 낙뢰를 받아서 이걸 땅으로 방출시켜주고 그 중간 역할은 이게 지금 인하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하도선. 그래서 인하도선은 돌침 또는 수레부를 받은 고부하의 낙뢰를 이거를 땅으로 방출시켜주는 그 중간 역할이 있는데 그러면 인하도선을 통한 이 낙뢰가 땅으로 이거를 방출해주는 이 역할 이거를 저희가 접지극이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용어는 크게 보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접지극을 통해서 나온 이 고부하의 낙뢰를 이거를 땅으로 이걸 방출시킴으로써 이 건물 내에 있는 시설 또는 사람의 어떤 인명이나 재산을 보호해주는 역할이다. 그래서 용어는 여러분 네 가지요. 돌침,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극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인데 일단은 지문이 1번 읽어보시고 2번으로 가면 2번은
돌침에 관련한 설치 규정인데 건축물 맨 윗부분으로부터 25cm 이상 돌출식을 설치해야 돼. 두 번째 줄, 설계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 돌침은 수치와 무슨 하중에 견딜 수 있어요? 설계 하중에. 3번, 필요의 설비 재료는 최소 단면적의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해서 세 가지입니다. 수레부, 인하도선, 그리고 접지극은 50제곱미리미터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출 것. 3번. 4번. 필요해서 인하도선은 지금 이 돌침이나 수레부의 낙뢰를 받아서 접지극까지 보낸 중간 역할인데 인하도선을 대신한다는 것은 인하도선을 대신해서 일정 구조물 또는 구조체가 대신할 수 있나요? 그걸 보는 거예요. 4번은. 그러면 인하도선을 대신해서 뭘 쓰고자 하냐면 철골조의 철골 구조물과 철근 구조체, 철근 콘크리트 조의 철근 구조체를, 그래서 철골 구조물과 철근 구조체를 인하도선을 대신해 사용할 수 있나요? Yes. 그래서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인하도선 대신 쓰려면 두 번째 줄 중간에 정기적 연속성이 이제 보장되는데, 그러면 정기적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줄에 건축물 금속 구조체의 최상담보 지표 레벨 사이의 정기 저항이 0.25mm에서 0.25mm 최소 정기 저항이 너무 크면 안 돼 들어가 있어. 최소 정기 저항이 0.25mm 이하면 철골 구조물과 철근 구조체를 대신 쓸 수 있습니까? 네. 4번. 5번은 측면 낙뢰는 제가 좀 전에 측면 낙뢰를 방지할 설정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레부라고 그랬어요. 수레부는 그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 그거죠? 방금 봤던 것 중에 여기 수레부와 그리고 인하도선과 접지극은 피복이 없는 동선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피복이 없는 동사거든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집에 가면 전선의 그 피복을 벗기면 뭐가 나와요? 구리선. 그래서 여기 인하도선 접지극 수레부는 피복이 안 되면 구리선이에요. 구리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레부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이 전선이 피복이 안 된 이 구리선을 건물의 일정 높이로부터 최상단부까지 이렇게 수레부를 설치해서 이 측면의 낙뢰를 받아들이게 땅으로 방출시켜준 역할인데, 자 그러면 그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높이가 60m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부터 건축물 높이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최상단 부분까지 측면에 수레부를 설치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건축물의 높이가 150m를 초과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 높이가 60m를 초과하면 이 5분의 4 지금 최상단 부분까지 수레부를, 이 건물이 150m이라면 이 150m를 초과하는 경우는 그때는 120 지점부터 해서 최상단부 측면에 수레부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규정 수레부는 설치하지만, 그러나 지문의 네 번째 줄 끝부분에 가면 다만 건축물의 외벽이 금속 부재로 마감되고 금속 부재 상호 간의 사해 후단이라는 것은 전기 저항이 0.25 이하가 보장되며 프리시스템 레벨 등급의 저가박에 설치해서 인하도선에 연결한 경우에는 측면 수레부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수레부는 설치합니까? 네. 60초 가면 5분의 4, 150초 가면 120점 상단부인데 수레부는 꼭 설치합니까? No. 그래서 꼭 설치하지 않습니다. 원칙은 그 규정 설치하지만 이 건물 외벽에 금속 부재로 마감되고 이 금속 부재가 인하도선에 연결이 되고요. 그 상하단의 전기 저항이 0.25 미하라면 설치된 그 금속 부재가 인하도 이 수레부 역할을 수행하다 보면 따로 수레부는 꼭 설치하던 그 설치된 시설 또는 장치로서 수레부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라면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설치하지 않습니다 해서 동그라미 5번 나와 있고요. 8번의 두 번째 줄 바로 가보죠. 낙뢰도로는 과전업으로부터 전기 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 산업표준에 적합한 장치 뭘 설치합니까? 서지 보호 장치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지문 중에 보시면 저희가 서지 저희가 보호 장치다. 그래서 낙뢰도로는 과전업으로부터 전기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뭐라고 그러죠? 저희가 서지 보호 장치입니다
하나 봐주시고요. 자, 밑에 가면 양거리 2번 하나만 더 정리해보자. 필요설비 관련해서 보면 필요설비는 사업조치 설치했다. 그래서 사업조치가 설치했다. 문제가 있다면 제가 하자 담보 책임을 지는데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사업조치가 책임이 있다면 몇 년의 기간, 일정 사용검사 또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2년까지는 사업조치 잘못이 있으면 사업조치가 그 문제를 해결할 하자 담보 책임을 지고요. 필요설비는 중요합니까? 매우 중요하다 보니까 장기 수행계획에 전면 교체 주기는 저희가 25년입니다. 그래서 25년의 주기면 이 필요설비, 이 설치된 필요설비를 전면 교체하게 돼서 법상은 그래서 법상 필요설비의 전면 교체 주기는 몇 년인가요? 25년. 그리고 필요침 공사 관련해서 하자 담보 책임은 몇 년인가요? 2년에서 하나를 정리해 두시고요. 여기까지 일단은 주요 본 실무 쪽도 여기까지 주요 포인트가 됩니다. 정리하고요. 통신시설 07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지문 중에 지금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는 실무 쪽은 빈도가 조금 많이 있더라. 왜냐하면 여기 이 부분은 주로 보면 어디 쪽에서 시설 개론 쪽에서 최초 들어오는 범위도 시설 개론 쭉 출제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실무에서는 여기는 저희가 16회 때 처음이자 마지막 한 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설 쪽에 출제 개소로 들어갔던 건 시설 개론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08번의 진행홈 네트워크 설비는 지금 1차 시설 하시는 부분에 수업 중에 했던 내용들 정도 꼭 정리해 봐두시고 실무 쪽에는 그 중에 한번 16회 때 한번 출제했었던 부분이 뭐 실무적인 빈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8번 쭉 해서 넘어가고요. 8번 건너가고 9번 하나만 잠깐 보죠. 9번에 09번에 가면 쭉 그 진행 홈 네트워크 설비는 쭉 건너가서 09번 방송 수신이랑 공동 수신 설비 설치 등의 1번하고 2번만 잠깐 보죠. 1번은 무슨 말이냐? 여기는 첫 번째 끝부분에 텔레비전 방송, FM 라디오 방송 공동 수신 안테나 및 그 부속 설비와 종합 유선 방송의 구내 전송 선로 설비를 설치합니다. 1번, 2번을 잠깐 가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의 각 세대는 일회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 방송 및 FM 라디오 방송 공동 수신 안테나 연결된 단자 개소금, 여기는 단자 개소입니다. 저희가 단자 개소는 저희가 2개소 이상을 설치합니다. 원칙에. 근데 예외적으로 세대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의 전용 부분일 때는 단자 개소를 몇 개소로 할 수도 있다. 1개소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단자 개소는 몇 개소지만 이게 2개소에 설치하지만 이와 같은 단서 얼마? 60제곱미터 이하란 단서를 주면 그때는 TV 관련 연결 단자 개소 몇 개소? 1개소로 할 수 있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규정상은 일단 동그라미 1번 지문 양거리 2번에 끝부분에 나와 있는 지문이 세대당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는 1개소로 할 수 있다는 것만 봐두세요. 그래서 원칙상은 1개소로 할 수도 있다는 거지만 실제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도 방과 거실과 부엌이 다 들어는 가 있습니다만 규정상은 이 면적에다가 6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라면 그때는 1개소로 할 수도 있다는 것 정도 하나를 정리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밑에는 3번에 방송 공동 수신 설비 설치 기준은 정리해놨고 여기는 하나 정도 10회 때 나왔었어요. 그때 나왔던 건 하나 난이도 조정을 위해 냈던 형태의 어떤 지문이다 보니까 여기는 통과해서 지문을 정리해서 6절 정기는 일단 저희가 이론하고 법령 이렇게 두 가지 나누어서 지금 내용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정기는 좀 출제 빈도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 최소한 설명드렸던 전 시간과 이번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들 정도까지는 좀 정리를 잘 하셔서 정기 쪽에 나오는 지문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나오는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